2017년 12월 베이징 왕푸징 호텔 8층이었습니다. 저는 최영호입니다. 그해 40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 처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나라에 외화를 벌어다 준 사람입니다. 얼마냐고요? 300억 원 어치입니다.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 7개였어요. 그날 밤 11시 방문 아래로 봉투가 하나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겉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열었어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평양으로 복귀하라. 글씨를 보는 순간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 방이었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소환입니다. 소환에 응하면 제가 죽습니다. 거부하면 평양에 있는 아내와 8살 딸이 위험해집니다.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불빛이 보였어요.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세상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만 달랐어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만년필이었어요. 금색 뚜껑이 달아서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만년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보고서를 쓸 때마다 조국을 생각해라. 저는 20년 동안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이 만년필로 조국의 마지막 보고서를 쓰는 대신 다른 것을 쓰게 됩니다. 72시간. 그것이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탈북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72시간 동안 20년을 바친 나라를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958년 4월 평양시 중구역이었어요. 아버지 최광수, 어머니 박순옥,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습니다.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후퇴하셨다고 했어요. 전쟁 이야기를 직접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전쟁은 아는 게 아니다, 겪는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안 여쭤봤어요. 아버지 왼쪽 종아리에 흉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총상인지 파편상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는 당에 입당하셨어요. 제대 후에 대외경제위원회에 배치되셨습니다. 대외경제위라는 곳은 남한으로 치면 무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에요. 외국과 거래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간부였어요. 높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과장이었어요. 하지만 평양에서 간부라는 것 자체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중구역 간부 아파트에 있었어요. 방이 셋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는 흔하지 않았어요. 복도에 나가면 옆집 문이 보였는데 옆집은 방이 하나였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방수가 달랐어요. 그게 성분의 차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항일 운동가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성분이 좋으면 방이 많았습니다. 난방이 됐어요. 겨울에도 방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겨울이면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서 숙제를 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배를 데웠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배급도 다른 집보다 넉넉했습니다. 쌀이 들어왔어요. 명절이면 돼지고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걸로 만두를 빚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평양 바깥은 달랐다는 걸.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구두를 신고 외투 단추를 채우고 현관에서 구두끈을 한 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아침 의식이었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구두를 벗고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노동신문이에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어요.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거실에서 바스락바스락 났습니다. 저한테 말을 거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밥 먹었느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매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제가 숙제를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서 계셨어요. 서서 내려다보셨습니다.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서 계셨습니다. 한 3분쯤. 그리고 돌아서서 가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관심 표현이었다는 걸 저는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3분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만년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웅 만년필이었어요. 중국제인데 금색 뚜껑이 달려 있었습니다. 뚜껑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베이징 출장에서 사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뚜껑을 열면 찰칵 소리가 났어요. 닫을 때도 찰칵. 그 소리를 저는 좋아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소리였거든요. 아버지는 그 만년필로 보고서를 썼어요. 서재 책상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썼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네모난 글씨였습니다. 감정이 안 보이는 글씨. 저는 어려서 그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봤어요. 아버지의 등이 넓어 보였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등이 넓고 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1970년이에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아버지 서재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 책이 많았어요. 대부분 경제학 서적이었는데 러시아어로 된 것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오래 보셨어요. 평소에 3분 서 계시던 그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영호야, 이 만년필로 보고서를 쓸 때마다 조국을 생각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만년필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격을 갖추면 그때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을 때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다시 만년필을 들고 보고서를 쓰고 계셨습니다. 등이 넓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등, 만년필을 쥔 손, 찰칵 소리, 그리고 조국을 생각해라 라는 그 말. 그 말이 제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이 제 인생을 부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간 건 1973년이었습니다. 15살이었어요. 빠른 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적이 우수하면 그 나이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적이 좋았고 아버지 성분이 좋았으니까요. 경제학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대외경제위 간부였으니까 저도 그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입학 첫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나무 책상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책상 표면에 누군가 볼펜으로 글씨를 파놓은 게 보였습니다. 주체의 경제학도가 되자 저는 그 글씨를 손으로 쓸어봤어요. 파인 자국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대학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해도 남한이나 다른 나라의 경제학과는 달랐어요. 주체 경제론, 사회주의 계획 경제, 자본주의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배웠습니다. 제국주의의 착취 구조, 공황의 필연성. 교수님이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본주의는 모순으로 무너진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의심 없이. 저는 그걸 믿었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졸업할 때 학부 수석이었어요. 아버지가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박수를 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박수였어요. 1977년에 졸업하고 아버지와 같은 곳에 배치받았습니다.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관으로 시작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통계를 만들고 상관의 보고서를 타자로 치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은 좁았고 형광등이 지직거렸습니다. 타자기 자판이 뻑뻑해서 손가락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걸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 아버지가 같은 복도를 걸었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1985년이었습니다. 제가 27살 때 처음으로 베이징에 갔어요. 대외경제위에 들어간 지 8해째였습니다. 출장이었습니다. 상관을 수행해서 간 거예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조선민항이었어요. 비행기 안이 춥더라고요. 좌석이 낡아서 쿠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옆 사람 무릎이 닿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 긴장이 됐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을 때 이게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비행기에서 내린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 내린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그건 평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달랐어요. 색깔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평양에서는 대부분 어두운 색 옷을 입었거든요. 회색, 검정, 남색. 베이징 사람들은 형형색색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니까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택시였어요. 평양에는 택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 노란색이 눈에 박혔습니다. 거리에 가게가 있었어요. 간판이 크고 글씨가 반짝거렸습니다. 뭘 파는 건지 다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옷가게, 전자제품 가게, 음식점. 음식 냄새가 길에서 났어요. 꼬치 굽는 냄새, 기름에 뭔가 튀기는 냄새, 향신료 냄새. 평양거리에서는 나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코끝이 어지러웠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상관이 저녁 회의에 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호텔 방이 넓었어요. 침대가 컸습니다. 이불이 핫했어요. 평양 호텔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발이 푹 빠지는 카펫. 화장실에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나왔어요. 평양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작은 매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빨간 캔을 봤습니다. 코카콜라였어요. 저는 코카콜라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미제국주의가 세계를 중독시키는 음료라고. 그런데 실물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빨간색 캔에 하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곡선 글씨였어요. 저는 그걸 샀습니다. 캔을 딸 때 통소리가 났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그리고 입안에서 뭔가가 톡톡 터졌습니다. 탄산이었는데 저는 그때 탄산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혀 위에서 거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맛이었어요. 맛있다기보다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자본주의가 이런 맛이구나. 그때는 웃기지 않았습니다. 진지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달고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체제라고, 우리 체제가 옳다고. 코카콜라 한 캔으로 제 신념이 흔들릴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밤에 호텔 창밖을 봤을 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빛이었어요. 베이징 시내의 불빛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불빛, 가로등 불빛, 건물 불빛, 밤인데 나처럼 밝았어요. 평양도 밤에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평양은 주요 도로와 김일성 광장 주변은 밝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어두웠거든요. 베이징은 어디를 봐도 밝았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내려다봤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상관을 수행해서 회의에 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베이징에서의 일은 보고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도, 불빛도, 카펫의 감촉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눈은 한 번 뜨이면 다시 감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베이징에 갈 때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매번 불빛은 더 많아졌어요. 건물은 더 높아졌습니다. 거리의 자동차는 더 늘었어요. 평양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지는 건 베이징뿐이었어요. 그리고 평양 바깥의 다른 도시들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은 했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이 나라에서 생각과 말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넘으면 죽어요. 결혼은 1988년에 했습니다. 30살이었어요. 아내 윤정아는 평양 제1인민병원 내과 의사였습니다. 선이었어요. 조직에서 맺어준 겁니다. 간부 집안끼리 맞선을 보는 게 관례였거든요. 처음 만난 날 정아는 하얀 가운을 입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바로 온 거였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는데 이마가 넓었어요. 눈이 또렷했습니다. 앉으면서 가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손을 닦았어요. 습관이었을 겁니다. 환자를 보다가 온 거니까. 첫인상이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겠구나 였어요. 눈이 너무 맑아서. 정아는 저와 달랐어요.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조용하면 정아가 채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환자가 왔는데 약이 없어서 돌려보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마취제가 떨어졌다. 할머니 환자가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손자가 영양실조라 자기 약을 달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아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의사인데 환자를 못 살리는 게 화가 나는 거였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라는 말은 정아한테 통하지 않았어요. 정아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숫자를 만지는 사람이었고 정아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나라에 살았지만 보는 게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에 은별이가 태어났습니다. 1990년 3월이었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은별이라고 지었어요. 정아가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별처럼 빛나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무슨 이름이든 좋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은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작은 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몸무게가 3kg도 안 됐어요. 제 팔 위에 올려놓으니까 깃털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코가 납작했습니다. 볼이 빨갰어요.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봤어요. 한참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보고서도 아니고 외화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이 3kg이 전부구나. 은별이가 2살 때 처음 아바이라고 했어요. 아바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정아가 가르쳐 준 거겠지만 은별이 입에서 나오니까 달랐습니다. 아바이, 아바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불렀어요. 작은 이가 2개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웃었어요. 동료들이 제가 웃는 걸 보면 놀랐을 겁니다. 저는 잘 안 웃는 사람이었거든요. 은별이가 5살 때 그림을 그렸어요.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사람 넷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맨 왼쪽이 키가 가장 컸어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옆이 어머니, 작은 게 자기,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할머니. 4명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에요. 하늘에 해가 있었습니다. 해가 웃고 있었어요. 정아가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마다 그 그림을 봤어요. 4사람, 손잡은 4사람. 그게 제 가족이었습니다. 1994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64이었어요. 간이 안 좋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드셨던 술이 몸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아버지는 퇴근하면 매일 소주를 1잔 드셨거든요. 딱 1잔. 작은 유리잔에 따라서 천천히 드셨어요. 안주도 없이. 그 1잔이 30년이면 간을 못 버티게 합니다. 의사인 정아가 나중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왜 매일 그 1잔을 드셨는지 모릅니다. 전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어요.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나온 손이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어요. 병실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렸어요. 아버지가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만년필이었어요. 금색 뚜껑이 달린 그 영웅 만년필. 아버지가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만년필이 아버지 손에서 제 손으로 넘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스쳤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야 했어요. 아버지 입에서 약 냄새가 났습니다. 조국을 생각해라. 같은 말이었습니다. 12살 때 들은 그 말. 서재에서 들은 그 말을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하셨어요.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12살 때처럼.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저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가 깨끗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리하고 가신 것처럼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수천 번 열고 닫았을 그 소리. 똑같았습니다. 저는 뚜껑을 닫았어요. 찰칵.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만년필을 매일 들고 다녔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메모를 할 때, 회의록을 적을 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만년필을 탠 때마다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어요. 서재에서 보고서를 쓰던 그 넓은 등, 저도 등을 펴고 썼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진심이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믿은 것을 저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바친 것을 저도 바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균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베이징의 불빛을 본 순간부터 금은 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에 처장이 되었습니다. 35이었어요. 대외 경제위에 들어간 지 16년 만이었습니다. 대외 경제위에서 처장이라는 자리는 실무의 꼭대기입니다. 그 위로는 부장, 위원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거래하고 돈을 만들어 오는 건 처장이었어요. 저는 베이징 주재였습니다. 베이징에 상주하면서 중국 기업, 홍콩 무역상, 동남아 바이어들을 만났어요. 가끔 일본 조총련 계열 사업가도 만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였어요. 북한 물건을 해외에 팔고 외화를 평양으로 보내는 것. 북한이 뭘 팔 수 있었냐고요. 광물이 있었습니다. 아연, 마그네사이트, 석탄, 수산물도 있었어요. 오징어, 명태, 그리고 남들한테는 말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의 거래가 성사되면 수십만 달러가 움직였어요. 큰 거는 1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벌어들인 외화를 합치면 원화로 300억 원이 넘었어요. 제가 직접 계산한 겁니다. 매 건마다 장부를 썼거든요. 만년필로. 금액, 날짜, 거래 상대, 수수료,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서를 쓰던 방식 그대로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평양으로 갔습니다. 당으로 갔어요. 위에서 쓸 데가 있었겠지요. 저한테 돌아오는 건 월급뿐이었습니다. 월급이라고 해봤자 달러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0달러도 안 됐어요. 300억을 벌어다 준 사람의 월급이 200달러. 저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돈은 국가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다만 개인 비자금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수수료에서 남는 부분이 생겨요. 그걸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따로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2만 달러쯤이요. 20년 동안 모은 2만 달러.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아내도 몰랐습니다. 그 돈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한 보험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랐지만 뭔가가 생길 수 있다는 감각은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의 버릇이에요. 최악의 경우를 항상 하나 남겨두는 것. 베이징 생활은 평양과 달랐습니다. 호텔에 묵었어요. 왕푸징 호텔 8층. 방이 넓었고 뜨거운 물이 항상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보였어요. 해가 뜨면 건물 유리에 빛이 반사됐습니다. 저녁에는 네온사인이 켜졌어요.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일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계산을 하고 전화를 걸고 팩스를 보냈어요. 팩스기가 문서를 뱉어낼 때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일상이었어요. 계산해 봅시다. 제가 거래 상대한테 하는 첫 마디가 늘 이거였어요. 중국어로도 한국어로도 일본어로도 계산. 숫자 앞에서는 이념이 없었습니다. 중국 사업가도 돈을 벌고 싶고 저도 외화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계산이 맞으면 거래가 됐습니다. 안 맞으면 안 됐어요. 단순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함이 좋았어요. 사람보다 숫자가 편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어요. 매일 제가 만나는 사업가들한테 저는 북한의 무역 간부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것,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라에서 먹을 것을 못 주니까 알아서 버텨라. 그게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 갈 때마다 거리가 달라졌거든요. 사람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베이징에 돌아오면 저는 정장을 입고 호텔 로비를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이중 생활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김혁수 부장을 처음 만난 건 1995년이었습니다. 부장이면 제 직속 상관이에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40이었어요.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말투에 함경도 사투리가 남아 있었어요. 억양이 거칠었습니다. 첫 만남이 베이징 고려관이었어요.
고려관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 식당입니다. 간부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냉면하고 소주를 시켜놓고 이야기하는 곳. 김 부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를 따랐어요. 제 잔에 먼저 따르고 자기 잔에 따랐습니다. 최 처장, 한잔 합시다. 목소리가 컸어요.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요. 취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공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입이 가벼우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상관이 따라주는 술을 안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 부장은 호탕한 사람이었어요.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이야기를 잘했어요. 옛날 함경도 이야기, 군 시절 이야기, 베이징에서 중국 사업가한테 당한 이야기,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잘 안 웃는 사람인데 김 부장 옆에 있으면 웃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김 부장이 크게 웃고 나면 웃음이 끝난 직후에 찰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반초도 안 되는 순간, 그 순간에 김 부장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웃음 뒤에 남는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몇 번 봤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람이 늘 웃을 수는 없으니까. 1996년에 김 부장과 영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이었어요. 영변 인근에 광물 거래와 관련된 현지 시찰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갔어요. 평양에서 영변까지 길이 안 좋았습니다. 포장이 안 된 구간이 많았어요. 차가 흔들렸습니다. 김 부장이 운전병한테 야, 길 좀 피해서 가라고 했는데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냥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영변 인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길가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말랐습니다. 꽃제비였어요. 꽃제비는 부모를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말합니다.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에요. 3명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남루했어요. 맨발인 아이도 있었습니다. 11월이었어요. 맨발로 있을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컸습니다. 얼굴에 비해 눈만 큰 거예요. 살이 빠지면 눈만 남거든요.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차가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그 눈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니까 길가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전병이 차를 멈추지 않았어요. 김 부장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죽은 사람 옆을 차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게 1996년의 조선이었습니다.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 부장이 술을 마셨습니다. 차 안에서요. 작은 병에 담긴 소주를 꺼내서 마셨어요. 1잔, 2잔, 3잔. 저한테 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마셨어요. 그러다가 김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최 처장, 아까 그 아이들 봤지?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김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300억을 벌어다 바치는데 저 아이들은 왜 맨발입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운전병이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김 부장을 봤어요. 김 부장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부장 동무, 피곤하시면 주무십시오. 이야기를 멈추라는 뜻이었어요. 김 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김 부장이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300억이 어디로 갔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저도 김 부장처럼 되니까, 위험한 말을 한 사람이 되니까. 며칠 뒤에 김 부장이 제 방에 왔습니다.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열어보니 초상휘장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이 새겨진 휘장이에요. 가슴에 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달고 다니는 것이지만 김 부장이 준 건 특별한 거였어요. 금태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용이었어요. 최 처장, 이거 달고 다니시오.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표시오.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휘장을 손에 올려놓으니 묵직했습니다. 뒷면을 만져봤어요. 매끈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 휘장이 진짜로 무슨 뜻이었는지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김 부장이 저를 믿는다는 말,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었는지. 하지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김 부장이 영변에서 한 말, 그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운전병의 귀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인지 보이부가 알게 된 거예요. 1997년 10월이었습니다. 베이징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이부 정무택 과장이었습니다. 정무택은 30 후반이었어요. 보이부에서 해외 주재 간부들을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늘 그랬습니다. 최 처장 동무, 한번 만납시다. 다음 날 만났습니다. 베이징의 한 사무실이었어요. 정무택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최 처장 동무, 김혁수 부장 동무에 대해 보고서를 하나 써주시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보고서 말입니까? 정무택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오. 그는 작은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300억을 벌어다 바치는데 저 아이들은 왜 맨발입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 영변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무택이 녹음기를 껐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최 처장 동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요. 김혁수 부장 동무의 사상 동향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오. 정확하게.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찰칵. 아버지의 소리. 보고서를 쓰면 김 부장이 끝납니다. 숙청이에요. 김 부장과 그 가족이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안 쓰면 제가 끝납니다. 보위부 명령을 거부한 거니까요. 계산해 봅시다. 저는 만년필 촉을 종이에 대었습니다. 한 글자씩 썼어요. 김혁수 부장의 발언 내용, 시간, 장소, 동석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만년필 촉이 종이 위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핵심 문장을 쓸 때 손이 멈췄습니다.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 한 줄, 이 한 줄이 김 부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장이었어요. 이 한 줄을 쓰면 반당 행위의 증거가 되고 안 쓰면 그냥 술자리 넋두리가 됩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썼어요. 일시, 장소, 상황, 김 부장이 술을 마신 것, 피곤해 보였다는 것. 하지만 돈이 어디로 갑니까는 빼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음이라고 썼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고서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만년필로 쓴 거짓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무택이 읽었어요. 아무 말 없이 읽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3초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10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만년필 뚜껑을 닫았어요. 찰칵.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만년필이 미끄러웠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을 살렸다고. 핵심 문장을 뺐으니까 김 부장은 무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한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그 보고서가 저를 살린 건지 죽인 건지 그건 아직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김 부장은 여전히 베이징에 있었고 저도 여전히 호텔 8층에서 일했습니다. 정무택한테서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보고서가 통과된 거라고. 핵심 문장을 뺀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라고. 그런데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낀 건 전화였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오는 업무 전화의 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최 처장 동무, 수고가 많습니다로 시작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최 처장 동무로 끝났어요. 수고가 많다는 말이 사라진 겁니다. 그게 뭐 대수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말 한마디의 온도가 달라지면 그건 신호입니다. 저는 2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 온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동료들이었습니다. 베이징에 주재하는 다른 간부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고려관에서 식사할 때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제 옆에 앉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외화 사업의 핵심이었으니까. 제 옆에 있으면 좋은 자리에 끼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빈 의자가 생겼어요.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대놓고 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는 정무택이었습니다. 1997년 가을쯤이었어요. 정무택이 베이징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정무택은 평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해외 주재 간부 감시는 원격으로 하거든요. 직접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베이징에 왔어요. 저를 만나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업무로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정무택이 베이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호라는 걸. 저는 밤에 호텔방에서 천장을 봤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베이징의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오렌지색 빛이었어요. 그 빛을 보면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가능성 하나. 보고서의 핵심 누락이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화 톤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동료들이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가능성은 낮았어요. 가능성 둘. 발각되었지만 당장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감시를 하면서 제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있는 것. 이 나라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바로잡지 않고 줄을 길게 풀어놓는 겁니다. 물고기가 더 큰 물고기를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능성 셋. 이미 숙청이 결정되었고 소환 명령이 곧 온다. 소환에 응하면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를 받으면 끝입니다. 이 나라에서 조사를 받고 살아 돌아온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5살 때 그린 그림. 4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 해가 웃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을 거예요. 평양집 냉장고에. 은별이는 지금 8살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정아가 편지에 그렇게 썼거든요. 은별이가 학교에서 노래를 배웠다고, 잘 부른다고.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베이징의 불빛을 봤어요. 1985년에 처음 본 그 불빛. 그때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커튼을 닫지 않았어요.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 보고서 한 줄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지지 않는다. 저쪽 세상은 그렇다. 그리고 1997년 12월 그 봉투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셨던 그 장면이에요. 밤 11시 방문 아래로 밀려 들어온 하얀 봉투 5글자 평양으로 복귀하라. 저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동안 생각이 정리됐어요. 셋 중 가능성 셋이었습니다. 숙청이 결정된 거예요. 소환에 응하면 죽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합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소환 명령을 받고 72시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됩니다. 이탈로 간주되면 가족에게 연좌제가 적용되어 아내, 딸, 어머니, 3사람.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찰칵. 그리고 종이를 펼쳤어요. 경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평양에서 빼내야 합니다. 어머니도. 내 식구가 동시에 사라지면 바로 발각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단계를 나눠야 해요. 첫째, 아내와 은별이를 먼저 빼낸다. 평양에서 신의주로 기차를 태운다.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넌다. 단둥에서 저와 합류한다. 둘째, 어머니는 따로 모신다. 어머니는 67이에요. 다리가 안 좋으십니다. 긴 이동은 힘드십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합류 후 중국 내륙으로 이동한다. 곤명까지 간다. 곤명에서 동남아로 넘어간다. 태국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다. 이 모든 게 72시간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작만이요. 완료는 아닙니다. 72시간 안에 이탈로 간주되기 전에 가족이 평양을 떠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제가 소환을 거부해도 가족을 인질로 잡을 수 없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로 6시간. 신의주에서 압록강 도하까지 대기시간 포함 8시간, 합쳐서 14시간. 여기에 변수를 더하면 20시간. 즉, 아내에게 지금 당장 신호를 보내면 20시간 뒤에 단둥에 도착할 수 있어요.
72시간 중 20시간. 남은 시간 52시간.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에요. 브로커 비용. 중국에서 동남아까지 세 사람을 이동시키려면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브로커 비용이 얼마인지 저는 대략 알고 있었어요. 이쪽 세계에서 일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면 미화 3만 달러. 제 비자금은 2만 달러였습니다. 1만 달러가 모자랐어요. 300억을 벌어다 준 남자한테 3만 달러가 없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데 웃을 수가 없었어요. 1만 달러를 구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베이징에서 저는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20년 동안 만난 사업가들, 중국인, 일본인, 홍콩인, 그들한테 돈을 빌릴 수는 없었어요. 이유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위부에 알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외화벌이 세계에서 정보는 곧 돈이에요. 제 탈북 정보를 북한에 팔 수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한 사업가, 박진우라는 사람이었어요. 박진우는 남한의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건자재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이징에서 2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비공식 접촉이었어요. 이쪽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접촉이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업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박진우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못했어요.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우의 베이징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3번 울렸을 때 받았어요.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박 사장, 최영호입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3초 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왕푸징 뒷골목 카페에 올 수 있습니까? 1시간 뒤에 새벽 3시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시간이었는데 박진우가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열어놓은 거였어요. 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났어요. 식은 커피 냄새. 박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추운 밤이었거든요. 저는 앉았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봤어요. 기다렸습니다. 제가 먼저 말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박 사장,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최영호입니다. 이건 아시는 내용입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금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환에 응하면 죽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좁아졌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가 새벽에 남한 사업가를 불러내서 이런 말을 하면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1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박진우가 물었어요. 무슨 거래입니까? 저한테 정보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화벌이를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숨겨둔 돈, 비밀 계좌, 자금이 오가는 경로. 남한 정보기관이 오래전부터 알고 싶어 했을 것들이에요. 제가 남한에 도착하면 전부 넘기겠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건 국정원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국정원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제 가족입니다. 박진우가 또 침묵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새벽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박진우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저는 봉투를 보고 박진우를 봤습니다. 이건 미리 준비한 겁니까? 박진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1만 달러입니다. 남한에 오시면 연락하십시오. 만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봉투를 집었어요. 두께를 느꼈습니다. 달러 뭉치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1만 달러. 그 돈이 제 가족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베이징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박진우가 봉투를 미리 갖고 나왔다는 것, 제가 전화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제 무너질지, 언제 손을 내밀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용당하는 것이든 구원받는 것이든
지금은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72시간 중 5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68시간. 호텔에 돌아와서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조만길이라는 이름은 아직 몰랐어요. 베이징의 조선족 인맥을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새벽 6시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단둥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만길.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에 조만길한테 전화했어요. 투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연변 사투리가 강했어요. 누구시오? 저는 사정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셋이 가야 한다. 아내, 딸, 어머니.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남한까지. 비용은 얼마인지. 저는 따로 합류한다고 말입니다. 조만길이 말했어요. 세 사람이면 3만 달러요. 선금 15,000, 도착하면 15,000. 저는 3만 달러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조만길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단둥으로 오시오. 거기서 만납시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72시간 중 9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정아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평양의 집 전화로. 도청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청이 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했어요. 직접적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아와 저 사이에 미리 정해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왜 미리 그런 약속을 해놨냐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비자금 2만 달러를 모아둔 것처럼 최악의 경우를 하나 남겨두는 게 계산하는 사람의 버릇이라고. 정아한테도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잠깐 평양에 돌아왔을 때 은별이가 잠든 밤에 정아한테 말했어요. 혹시 내가 전화해서 은별이 외투가 작아졌으니 새로 사야겠다고 하면 그건 지금 당장 떠나라는 뜻이오. 정아가 저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안 올 수도 있소 라고 했습니다. 정아가 알았어요 라고 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 알았다고 하면 알았다는 거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받았어요. 5번째에 정아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아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정아, 나요? 은별이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학교 갔어요. 그래. 정아, 은별이 외투가 작아졌을 텐데 새로 사야겠소. 전화기 너머에서 3초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3초요.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3초 동안 정아는 모든 걸 이해한 겁니다. 1년 전 밤에 제가 한 말을, 외투가 작아졌다는 말의 진짜 뜻을 정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평소와 같았어요. 알았어요. 사야겠네요. 저는 그럼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떨림을 멈추려고 손을 눌렀어요. 정아는 지금부터 움직일 겁니다. 병원에 휴가를 낼 거예요. 은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올 겁니다. 신의주행 기차표를 구할 거예요. 병원 동료 중에 신의주 쪽에 연줄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브로커가 압록강 도하를 도울 겁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에요. 단둥에서 저와 합류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전화를 한 번 더 걸었습니다. 평양 집으로.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영우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목소리였어요. 낮고 느렸습니다. 저는 안부를 물었어요. 밥은 드셨는지, 다리는 괜찮으신지.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도 도청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뜬금없이. 영호야, 은별이가 그림을 그렸다. 4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다. 냉장고에 붙여놨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은별이 그림. 4명. 저와 정아와 은별이와 어머니. 5살 때 그린 것과 같은 그림을 또 그린 거예요. 8살이 된 지금도 4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그림이 참 좋다.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가 몸 조심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도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은별이 그림이 보였어요. 4명, 손잡은 4명.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은 그 4명 중 1명을 떼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67이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1시간 이상 걸으면 다리가 부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까지의 경로는 걷는 구간이 많았어요. 밀림을 걸어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잡힐 확률이 올라갑니다. 잡히면 4명 다 끝이에요. 계산해 봅시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숫자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를 두고 가는 건 숫자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72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24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48시간. 저는 짐을 쌌습니다. 호텔 방에 있는 것 중에 가져갈 건 거의 없었어요. 옷 한 벌, 세면도구, 만년필, 그리고 달러. 그게 다였습니다. 20년 동안 베이징에서 살았는데 가져갈 게 그것뿐이었어요. 책상 위에 초상 휘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준 그 휘장.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호텔 방을 나서기 전에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베이징의 불빛. 12년 전에 처음 보고 커튼을 닫았던 그 불빛. 저는 이번에는 커튼을 열어둔 채로 나왔습니다. 방문을 닫았어요. 찰칵. 만년필 뚜껑을 닫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베이징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사장에게서 받은 $10,000를 조만길에게 넘기는 것. 그리고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단둥에서 기다리는 것. 그 2가지였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오전 9시 저는 왕푸징 호텔을 나섰습니다. 체크아웃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짐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출장 중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가방 하나, 외투 하나, 만년필 하나.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베이징 서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양 명절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불빛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평양이 낯설어진 만큼 이 도시가 편해져 있었으니까요. 기차표를 살 때 손이 떨렸습니다. 단둥행 침대칸 1등석, 제가 항상 타던 칸이었습니다. 공무 출장이면 의뢰 1등석이었고 그때마다 열차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 만년필 한 자루와 미국 달러 2만 불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13시간.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13시간이 걸립니다. 잠을 자야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칸에 중국인 사업가 1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올라타자마자 코를 골았어요. 부러웠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 사람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만년필이 가슴 안에서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쯤 기차가 진왕다오를 지날 때 잠깐 눈을 붙였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양 아파트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뭔가 쓰고 계셨는데 제가 다가가니까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종이를 들여다보니 글자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제가 벌어들인 외화 액수 300억. 그 숫자를 아버지가 한 글자씩 지우고 계셨습니다. 지울 때마다 숫자가 작아졌습니다. 300억이 30억이 되고 30억이 3억이 되고 3억이 3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3만 달러, 제 가족 3명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 단둥이었습니다. 12월 19일 아침 7시.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얼어붙는 느낌, 평양과 비슷했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이 신의주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조국이었습니다. 12해 전, 처음 이 다리를 건너 베이징으로 갈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기대였고 지금은 공포였습니다. 조만길은 단둥 시내의 작은 여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은 4평 남짓, 담배 냄새가 벽에 스며 있었습니다. 조만길은 35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는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이 작았습니다. 웃을 때 이빨 사이에 금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금리가 묘하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선금 15,000달러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건네니 조만길은 세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머니하고 아이는 내일 밤 신의주 쪽에서 넘어옵니다. 강얼음이 두꺼우니까 걸어서 건너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같이 옵니다. 어머니가 몇 살이요? 67입니다. 조만길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눈이 좁아지더니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노인은 힘듭니다. 강위를 20분은 걸어야 하는데 미끄러지면 소리 나요. 소리 나면 끝이요. 그래도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 사정은 사람 셋을 살려서 넘기는 거요. 조만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저는 그 연기 속에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박순옥 67, 무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난간을 잡고 한 발씩 올리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리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야 한다니. 어머니 쪽에는 제가 전화를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데리고 올 겁니다. 전화요? 도청 안 당했소? 암호를 썼습니다. 큰아버지 제사가 20일이니 신의주 큰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됐소. 그날 밤 저는 여관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만길은 나가면서 밖에 나가지 마시오. 이 동네 조선족 많아서 당신 같은 사람 금방 알아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야 하는 사람. 국가가 쫓는 사람. 여관 창문으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얼음 위로 내일 밤 정아와 은별이 그리고 어머니가 걸어올 것입니다. 걸어서 나라를 버리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가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강폭 약 800m, 얼음 위 보행 속도는 분당 20m. 계산하면 20분이 걸립니다. 신의주 쪽 초소 간격 300m, 교대 시간 새벽 2시, 교대 직후 15분이 빈 시간. 그 15분 안에 800m를 건너야 합니다. 계산은 맞았습니다. 계산은 늘 맞았습니다. 문제는 계산 밖의 것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울면, 어머니가 넘어지시면, 바람이 불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계산을 무너뜨립니다. 12월 20일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단둥 시내가 하얗게 덮였습니다. 눈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발자국이 금방 덮이니까요. 동시에 나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시야가 나빠지면 방향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조만길이 오후 3시에 들렀습니다. 오늘 밤 예정대로 갑니다. 신의주 쪽 사람이 연락 왔소. 아주머니, 아이, 어머니 셋 다 준비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구나, 가 아니라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셋이 강을 건너야 진짜 시작인 겁니다. 조만길이 나간 뒤 저는 방바닥에 앉아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닫고 다시 열고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쓸 종이도 없었고 써야 할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만년필을 잡고 있으면 손이 덜 떨렸습니다. 저녁 8시 어두워졌습니다. 여관 창문 너머로 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과 어둠이 강을 삼켰습니다. 어딘가 저 건너편에서 정아가 은별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주무르고 계실 것입니다. 곧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밤 11시 조만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출발했소.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 2분, 교대 시간은 새벽 2시. 3시간 후면 정아와 은별이와 어머니가 강 위에 설 것입니다. 20분 뒤면 이쪽으로 올 것입니다. 아니, 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그 3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1분이 1년 같았다는 표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밤 창가에 서서 제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 전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0억 원을 벌었어도 그 돈으로 아내의 발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업 7개를 관리했어도 딸의 손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아닙니다. 그 밤만큼은 계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 조만길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1시 50분이 지나고 51분이 되고 52분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53분, 54분,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55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 위에 올랐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분, 이제부터 20분입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조만길이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 위를 밟으며 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단둥 쪽 강변에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위를 세 사람이 걷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제 귀가 만들어낸 환청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7분, 8분, 9분, 강 위에 검은 점 3개가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시 12분, 분명히 3개의 그림자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자가 가장 작았습니다. 은별이, 양쪽의 그림자 중 하나는 허리를 숙이고 작은 그림자를 잡아 끌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느리게, 아주 느리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2시 14분, 느린 그림자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어머니가 얼어붙은 압록강 위에서 주저앉으신 그 순간, 저는 강변에 서서 소리를 지를 수도, 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초소에서 듣습니다. 제가 뛰어가면 얼음 위에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셨을까요? 은별이는 울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은별이가 한 말이 있었어요. 8살짜리가 한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아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중에 정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을 때 은별이가 먼저 반응했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팔을 잡아당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아빠가 저쪽에서 기다려.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을 겁니다. 얼음 위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삼켜주었기를 바랍니다. 2시 15분, 새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변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피맛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2시 19분, 그림자들이 강변에 가까워졌습니다. 20m, 10m, 은별이의 빨간 목도리가 어둠 속에서 먼저 보였습니다. 정아가 은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마지막에는 안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허리를 구부린 채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한 발씩 옮기고 계셨습니다. 신발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한쪽 발이 맨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맨발이 얼음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더 이상 계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호야, 신발 한 짝 잃어버렸다.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벌리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300억 원어치 외화를 벌던 사람이 어머니의 신발 한 짝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만 울지 않았어요. 추워서 울 힘도 없었던 겁니다. 조만길이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를 부축해서 미리 대기시킨 벤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차 안에 담요 3장과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만 달러의 대가, 담요 3장과 물 한 병. 그래도 그 순간 조만길이 고마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둥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선양. 단둥에서 선양까지 약 300km, 4시간 거리였습니다. 조만길이 운전하고 저는 뒷좌석에서 어머니 발을 주물렀습니다. 맨발이었던 왼발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상 직전이었습니다. 정아가 의사의 눈으로 어머니 발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아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잠들었습니다. 정아 무릎 위에서 빨간 목도리를 얼굴에 감은 채로 그 얼굴을 보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8살짜리에게 한밤중에 강을 건너는 일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숫자로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선양에 도착한 것은 12월 20일 아침 7시였습니다. 조만길이 준비한 은신처는 선양 외곽의 조선족 마을에 있는 단층집이었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난방은 연탄 보일러,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조만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쉬시오. 선양에서 곤면까지 기차로 이틀 걸리는데 직행은 위험하니까 중간에 한번 갈아탑니다. 어머니 발이 나아야 움직일 수 있어. 사흘, 72시간, 또 72시간이었습니다. 베이징 호텔에서 받은 72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었는데 이번 72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72시간이 공포의 72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공포는 머리를 빠르게 돌게 만들지만 기다림은 머리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왼발은 정아가 매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연고를 발라 감싸주었습니다. 정아가 동상치료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의사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의사 며느리라는 간판이 좋아서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내의 손이 어머니의 발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신기하게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은별이가 그 개와 놀았습니다. 개 이름을 물어보니 조선족 할머니가 또리라고 했습니다. 은별이가 또리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깐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온 것 같다는 착각.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별이의 등 뒤로 마을 담벼락에 외래인 구등기라는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만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단둥 쪽에서 소식이 왔소. 보위부에서 당신이 사라진 걸 확인했소. 베이징 호텔에 사람을 보냈는데 없으니까 단둥 쪽으로 수배가 내려왔소.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선양까지 올라올까요? 모르오. 하지만 선양 조선족 마을에는 보위부 협조자가 있소.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소. 계산해 봅시다. 어머니 발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최소 이틀 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없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출발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아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어머니, 기차를 타야 합니다.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이 어디냐? 멀리 갑니다. 따뜻한 데로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돌아가시더니 삶아놓은 달걀을 비닐봉지에 담아 오셨습니다. 6알. 어머니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달걀을 삶으신 겁니다. 그 달걀 6알이 저에게는 300억보다 무거웠습니다. 12월 23일 밤 10시 선양역. 조만길이 기차표 4장을 건넸습니다. 선양에서 정저우까지, 정저우에서 곤명까지 이틀 반 거리.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같이 못 갑니다. 정저우에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곤명에서 또 바뀝니다. 이름은 모르는 게 좋소. 조만길과 헤어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3만 달러짜리 거래였지만 이 사람은 어머니를 부축했고 담요를 준비했고 달걀을 삶을 수 있는 부엌이 있는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돈만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 선생, 고맙습니다. 고마우면 무사히 가시오. 내 실적이 좋아지니까. 금리가 다시 보였습니다. 기차 안, 딱딱한 나무 의자, 중국에서 경저라고 부르는 가장 싼 좌석, 1등석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타는 경좌였습니다. 옆자리에 은별이가 앉았는데 의자가 딱딱하니까 엉덩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정아가 외투를 벗어 깔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으셨습니다. 발이 아프실 텐데 한마디도 않으셨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양 시내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평야가 펼쳐졌습니다. 만주 벌판, 한때 우리 민족이 말을 달리던 땅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땅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정저우까지 18시간. 기차 안에서 잠을 자야 했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거장마다 공안이 검표를 합니다. 여권을 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만길이 준비해준 가짜 신분증, 조선족 동포 신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영호가 아니라 김동혁. 정아는 김동혁의 아내 이순자, 은별이는 김미영, 어머니는 이순자의 어머니 한옥순.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탈북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밤새벽 정거장에서 공안 2명이 올라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은별이가 정말 자고 있었습니다. 공안이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우리 쪽을 힐끗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북한 체제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얼굴에 감정을 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저우의 12월 25일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정저우역 대합실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은별이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무에 선물을 달아놓는 거란다. 왜? 좋은 아이한테 선물을 준다는 거야. 나도 좋은 아이인데. 저는 은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방에는 달걀 3알과 만년필 한 자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저우에서 곤명행 기차로 갈아탔습니다. 조만길이 말한 대로 새로운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니라고 부르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정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곤명까지 또 28시간.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녹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데도 있구나. 어머니는 평양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신의주까지가 가장 먼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 중국 한가운데를 기차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장관 제고, 어머니의 눈에 이 풍경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놀라움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곤명의 12월 26일 저녁 6시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12월인데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외투를 벗으면서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곤명에서의 숙소는 시내에서 떨어진 농가였습니다. 언니가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이틀을 머물며 메콩강을 건너 라오스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곤명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난 뒤로 만년필을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쓸 보고서도 없었고 꺼내들 여유도 없었어요. 곤명에서 처음으로 가방을 열고 만년필을 꺼냈는데 뚜껑이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뚜껑을 돌려 빼니 안쪽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쪼가리, 접힌 종이를 펼치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를 보고 숨이 더 섰습니다. 김혁수 부장의 글씨였습니다. 최 처장 보고서는 내가 고쳐 넣었소. 원본은 정무택이 갖고 있소. 여기까지 왔으면 살 수 있소. 만년필은 가져가시오. 3줄이었습니다. 3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혁수 부장. 제가 보고서를 써서 그의 발언을 누락시켜 보호하려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제 만년필에 메모를 넣었습니다. 보고서를 고쳐 넣었다는 것은 원본을 빼돌리고 위조본을 정무택에게 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저를 보호한 겁니다. 동시에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김 부장은 언제 만년필에 이 종이를 넣었을까? 저는 만년필을 항상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유일하게 만년필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이징 고려관에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만년필이 무거워서 상의를 옷걸이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넣었던 겁니다. 계산해 봅시다. 김 부장이 이 메모를 넣은 시점은 보고서를 정무택에게 전달한 이후여야 합니다. 정무택이 저에게 보고서 작성을 명령한 것이 10월, 제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10월 말.
그 이후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고려관에서 김 부장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이었을 겁니다. 그날 김 부장은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웃으면 눈이 사라지는 그 사람. 그는 아무 내색 없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살려보내면서 자신은 평양에 남는 것을 선택한 사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을 깨닫는 순간. 눈앞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 김 부장의 메모가 제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체제 안에서 계산만 하며 살았던 저에게 계산 밖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 세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만년필 뚜껑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초상 휘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표시요. 김 부장이 그 말을 할 때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휘장은 믿음의 표시가 아니라 작별의 표시였어요. 아버지의 만년필이 김 부장의 편지함이 된 것입니다. 만년필 하나에 두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라와 김 부장의 살아남으라. 두 문장은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순을 안고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정아가 잠든 은별이 옆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김 부장님이 남긴 거야. 살려준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정아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온 그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언니가 와서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레 새벽에 출발합니다. 곤명에서 차로 8시간 국경 마을까지 갑니다. 거기서 밤에 메콩강을 건너요. 배로요. 작은 배요. 엔진 달린 거 20분이면 돼요. 또 20분이었습니다. 압록강도 20분, 메콩강도 20분. 국경을 건너는데 20분이면 되는데 그 20분을 위해 사람들은 평생을 걸었습니다. 곤명에서의 마지막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호야. 네, 어머니. 나 때문에 힘들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발 때문에 늦어지잖아. 나 없으면 빨리 갈 수 있잖아. 어머니, 나를 여기 두고 가라. 너하고 정아하고 은별이만 가.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없이 어머니가 못 사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 없이 못 삽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40살 아들의 머리를. 어머니 손에서 연고 냄새가 났습니다. 정아가 발라주던 동상 연고. 그 냄새가 이 여정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시더니 남은 달걀 2알을 삶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달걀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내려놓음을 거부하는 자식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밤 곤명의 작은 농가에서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것이 피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12월 28일 새벽 4시, 곤명을 떠났습니다. 차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8시간 달리는 동안 은별이는 차멀미를 3번 했습니다. 정아가 비닐봉지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은별이 등을 두드리시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평양에서 부르시던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아기, 앞으로 앞으로, 북한 노래였습니다. 중국 산골 도로에서 울려 퍼지는 북한 자장가.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은별이는 그 노래에 잠들었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였습니다. 마을이라기보다 집 몇 채가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니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중국인 남자. 이름은 역시 모릅니다. 그 남자가 강변으로 안내했습니다. 메콩강은 압록강과 달랐습니다.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녹색 물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폭은 약 200m. 강 건너편이 라오스였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으면 중국 공안의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밤 9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나무배에 엔진이 달려 있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크면 국경 순찰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엔진은 중간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노로 갑니다. 해가 졌습니다.
메콩강 위로 별이 떴습니다. 12월의 윈난성 밤하늘은 놀라울 만큼 맑았습니다. 은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별이 진짜 많다. 은별이. 이름이 은별이었습니다. 별을 보는 은별이. 저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별처럼 빛나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별을 제대로 본 것은 이 밤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전력난으로 어두웠지만 건물과 연기에 가려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보였습니다. 나라를 떠나야 별이 보인다는 것.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 9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은별이, 정아, 어머니, 저, 그리고 중국인 남자 5명이 타니 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물이 배 가장자리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마지막 20분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강물 위로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메콩강의 물소리가 엔진 소리를 삼켜주기를 바랐지만 밤은 고요했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엔진 출력을 낮추었습니다. 배가 느려졌습니다. 느려지는 만큼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20분이 아니라 30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12월의 윈난성은 따뜻했으니까요. 무서웠던 겁니다. 8살짜리가 느끼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 저는 상상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강은 그냥 검은 물이었을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물. 아빠, 물이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은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부모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두려움을 자식의 두려움으로 덮는 것.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중국인 남자가 엔진을 껐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남자가 노를 꺼내 젓기 시작했습니다. 노 젓는 소리, 철벅, 철벅.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강물이 배 옆구리를 때리는 소리, 노가 물을 가르는 소리. 그것이 그 밤의 전부였습니다. 정아가 어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종교를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서 종교는 금지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순간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빌고 계셨습니다. 이름 모를 신에게,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어머니 입술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람은 극한에 이르면 믿을 것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을.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생전 처음 해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상류 쪽에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국경 순찰선의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아직 먼 거리였지만 불빛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노 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배가 물살에 떠밀려 옆으로 흘렀습니다. 엎드리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5명이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은별이를 제 몸으로 덮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게 정아가 어머니 위에 몸을 덮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가까워졌습니다. 빛이 강 위를 느리게 쓸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까지 약 100m. 빛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50m, 30m. 빛의 가장자리가 배 옆 수면을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빛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오면 배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아래에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제발 울지 마라. 제발. 빛이 멈추었습니다. 2초 정도.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찰선이 상류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셔츠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12월인데 등이 뜨거웠습니다. 은별이가 제 아래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지나갔어. 응, 지나갔어. 중국인 남자가 다시 노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저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더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신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새로 구한 신발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신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족 강변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열대나무, 평양에서는 본 적 없는 나무들, 배 밑바닥이 모래에 긁혔습니다. 도착한 겁니다. 중국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려가시오. 여기서부터 라오스요. 저는 먼저 내려 은별이를 안아 내렸습니다. 정아가 어머니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모래밭에 발을 디뎠습니다. 젖은 모래가 발밑에서 꺼졌습니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닌 땅, 북한의 손이 닿지 않는 땅. 중국인 남자는 인사도 없이 배를 돌렸습니다. 엔진을 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4명이 모래밭에 남았습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와 강과 별뿐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여기도 별이 많아. 그래, 같은 별이야. 같은 별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베이징에서도, 곤명에서도, 이곳에서도 같은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나라가 달라져도 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별이가 어느 나라에 있든 별은 은별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이동은 언니가 미리 연결해둔 또 다른 안내인이 맡았습니다. 라오스인 남자 2명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고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 사이에는 손짓이면 충분했습니다. 밤새 걸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은 선양에서의 치료 덕에 많이 나아졌지만 산길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경사가 급한 곳에서 어머니가 멈추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업었어요. 40살 아들이 60이 넘은 어머니를 업고 라오스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평양에서 풍채가 좋으셨던 어머니가 열흘 사이에 이렇게 가벼워지셨습니다. 그 가벼움이 무거웠습니다. 은별이는 정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견한 게 아니라 미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불평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를 빼앗은 것은 저였습니다. 새벽녘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인 안내인들이 집 한 채로 데려갔습니다. 바닥에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쌀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밥을 3그릇 먹었습니다. 정아가 천천히 먹으라고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밥을 드셨습니다. 젓가락질이 느리셨지만 한 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열흘 만에 처음으로 4명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은별이가 제 팔에 안겨 잠들었고 정아는 어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은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숨소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소리인 줄 몰랐습니다. 베이징에서 혼자 살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 밤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었던 저에게 아이의 숨소리는 300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까지는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걷고 다시 차를 타고 12월 31일 1997년의 마지막 날에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비엔티안에서 방콕행 버스를 탔습니다. 1998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시내는 새해 축제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폭죽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별이가 폭죽 소리에 놀라 제 다리 뒤에 숨었습니다. 총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이 아이가 아는 큰 소리는 총소리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별아, 이건 축하하는 소리야. 무서운 게 아니야. 뭘 축하하는 건데? 새해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한테도 새해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있는 건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1월 2일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방콕 시내 대사관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문 앞에서 멈춘 겁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와 최영호라는 이름과 20년이라는 시간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아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니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평양 말도 아니고 베이징 조선족 말도 아닌 서울 말이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만 듣던 말, 그 말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울음이 나왔습니다. 정아도 울었습니다. 은별이가 놀라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만 울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비닐봉지. 그 안에 삶은 달걀 한 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양에서 삶은 달걀 6알 중 마지막 한 알. 어머니는 그 달걀을 은별이에게 주셨습니다. 배고프지? 먹어라. 은별이가 달걀을 받아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8살짜리 아이가 할머니가 삶아준 달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 여정의 마지막 장면이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가져오신 물건 중에 신고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이것 하나뿐입니다. 직원이 만년필을 보았습니다. 금색 뚜껑이 달아 빛이 바랜 만년필. 그 안에 아버지의 유언과 김혁수 부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지만 직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북한 대외경제 관련 정보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우 사장이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박 사장에게 $10,000를 받는 대신 약속했던 것. 북한 외화 벌이 시스템, 무역 경로, 자금 세탁 방식, 해외 위장 기업 목록, 20년간 제 머릿속에 쌓여있던 정보들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국정원 직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노트 12권 분량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이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해한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북한 안에 있으면서도 북한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밖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밖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1998년 1월 10일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직 개항 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한국 땅의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였어요. 1월의 서울은 평양만큼 추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추위가 아니었어요. 이 추위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쫓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별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야? 한국이야. 한국이 뭐야? 제가 대답하기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곳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67, 동상이 남은 발, 낯선 나라.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가 살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메콩강을 건너고 라오스를 지나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이 여정은 거리로는 10,000km, 시간으로는 열흘, 돈으로는 $30,000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숫자로도 이 여정의 무게를 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만년필 한 자루, 삶은 달걀 한 알의 기억, 그리고 가족 3명이었습니다. 20년간 300억을 벌었던 남자가 가진 전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안에는 김혁수 부장의 3줄이 있었습니다. 그 3줄이 국정원을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을 움직인 것은 제 머릿속의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움직인 것은 김 부장의 3줄이었습니다. 최 처장, 보고서는 내가 고쳐 넣었소. 원본은 정무택이 갖고 있소. 여기까지 왔으면 살 수 있소. 만년필은 가져가시오. 김 부장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것은 1998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 산 아래 자리 잡은 건물이에요. 높은 담장 안에 기숙사와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나라에 왔는데 첫 번째로 맞이한 것이 담장이라는 사실이 묘했어요. 하지만 그 담장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보이부 추적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원 생활은 석 달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식판에 흰 쌀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밥을 떠먹는데 숟가락이 무거웠어요. 밥이 무거운 게 아니라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배급받은 밥이 아니었거든요. 줄을 서서 기다린 밥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이 되니까 나온 밥이었습니다. 정아가 옆에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식판에 김치를 하나 더 올려주었어요.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첫 수업이 은행 이용법이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발급받고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는 법. 강사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온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영호야, 저기서 돈이 나오는 거냐? 네, 어머니. 자기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는 겁니다. 세상에, 돈을 기계에 맡긴단 말이냐? 도둑 맞으면 어쩌려고. 교실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웃음이 났지만 그 웃음 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기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뼈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해야 했습니다. 수령님 교시는 없었고 대통령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낯선 단어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원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 40년간 배급받고 지시받고 보고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선택이라는 단어는 자유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은별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하나원 안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한국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엄마를 어머니 대신 엄마로 바꿔 부르고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배워왔습니다. 은별이가 처음 아이스크림을 먹던 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것. 평양에서는 얼음에 설탕물을 뿌린 것이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여기에 아이스크림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매일 먹어도 돼? 그래, 매일 먹어도 돼. 그 대답을 하면서 목이 막혔습니다. 매일 먹어도 된다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아이가 저보다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정아는 의사 자격을 다시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의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정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교재를 펴고 공부했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압록강 얼음 위를 짚고 기어올랐던 손. 그 손이 다시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1998년 4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 17평짜리. 가구가 없었습니다. 빈방 3개. 은별이가 빈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내 방이 있어. 평양에서는 방 하나에 가족 넷이 살았으니까요. 저는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경력란에 뭐라고 쓸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20년간 외화 300억 원 획득. 한국에서 이 경력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니,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했습니다. 이 경력을 알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첫 직장은 물류 창고였습니다. 인천 쪽 컨테이너를 분류하고 운반하는 일. 하루 10시간, 월급 100만 원. 20년간 300억을 벌어다 준 사람이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300억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150억, 월간 12억 5천만. 지금 제 월급은 100만 원, 12,500분의 1.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다 갑자기 웃는 저를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이유가 너무 많아서 웃음이 터지는 순간. 저한테는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 웃음은 비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300억보다 가벼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은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진짜 외화 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에서 지내셨습니다. 밖에 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셨는데 채널 돌리는 법을 한 달 만에 겨우 익히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은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저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시며 정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정아가 재료를 사다가 따라 만들어드리면 어머니는 한 입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맛은 있는데 평양 음식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문제였습니다. 2005년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7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의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흰 가운을 입은 날, 정아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같은 흰 가운인데 평양에서 입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평양의 흰 가운은 배급받은 것이고 서울의 흰 가운은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은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16살, 서울말을 완벽하게 쓰고 친구가 많았습니다. 은별이에게 탈북은 이미 먼 기억이었습니다. 아빠, 그때 진짜 강을 걸어서 건넜어. 하고 물을 때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의 기억에서 공포가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어머니는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3이셨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동상 후유증으로 왼발이 끝내 완전히 낫지 못하셨고 합병증이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호야. 네, 어머니. 그 만년필 가지고 있냐? 네, 있습니다. 은별이한테 줘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저는 은별이에게 만년필이 3대를 건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생각하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은별이한테 줘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김혁수 부장의 소식은 2001년에 들었습니다.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 김 부장은 1998년 초 제가 사라진 직후 보위부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정무택이 보고서 원본과 위조본의 차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김 부장은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말도 있었고 처형되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만년필 뚜껑을 열어 김 부장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최 처장, 보고서는 내가 고쳐 넣었어. 원본은 정무택이 갖고 있어. 여기까지 왔으면 살 수 있어. 만년필은 가져가시오. 여기까지 왔으면 살 수 있어. 김 부장은 이 문장을 쓸 때 자신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를 살리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계산. 김 부장은 그 계산을 하고도 메모를 넣었습니다. 계산 밖의 일을 한 겁니다. 계산해 봅시다.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숨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산다는 것, 그것에 숫자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조만길은 2004년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잘 사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잘 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만길은 그럼 됐소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 사장과는 가끔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박 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그때만 불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저는 웃었습니다. 박 사장에게는 투자였고 저에게는 목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간 300억을 벌어다 준 남자, 왜 베이징에서 사라졌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300억은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체제에 속한 것이었고 체제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타난 겁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만년필은 지금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금색 뚜껑은 더 많이 바랬습니다. 뚜껑 안에는 여전히 김 부장의 메모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김 부장의 편지. 두 문장은 여전히 모순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라와 살아남으라. 그 모순을 안고 사는 것이 제 인생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별이한테 줘라.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은별이가 이 만년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주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 이야기를 은별이에게 해줄 겁니다. 할아버지의 만년필이 아버지에게 왔고 아버지의 만년필 안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계산해 봅시다. 아닙니다. 이제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밑에 단단한 땅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한 것은 바로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 72시간이라는 숫자, 800m라는 숫자,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었고, 아빠가 저쪽에서 기다려 라고 말한 8살 아이가 있었고, 만년필 뚜껑 안에 작별을 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영호의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이야기이면서 수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을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발밑에 단단한 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슴 한켠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